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 동창회, 각종 친목 모임, 정말 크고 작은 모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 해 동안 힘들었거나 아픈 기억을 잊자 이러면서 참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 송년회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송년회 대신에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하면서 뜻깊은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업에서는 올해 송년회를 갖지 않고 직원들이 사랑의 바자회를 열어서 그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동창회에서는 송년회 대신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청소를 해드리고 목욕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과 정성이 합쳐지면은 더없이 소중한 사랑의 불씨가 될 수도 있지요. 이분들이 밝힌 사랑의 불씨로 연말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양희은이 불러줍니다. 당신만 있어준다면. 세상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정말 송년회들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코로나 그 기간 동안은 송년회를 거의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격리하다가 송년회 하자니까 네. 쉽지는 않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올해부터는 슬슬 네. 웬만하면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 얼굴 같습니다. 보자. 오래 가기 전에. 맞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이 송년회를요. 망년회라고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오래 가는 거 정말 좋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망년회나 하자 이랬었는데 그게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의미도 담기고 특히 올해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도 그 교회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송년회는 아닌데 약간 봉사 차원의 송년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년회 하기 전에 봉사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담회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식사하며 애들이 같이 노니까 이 송년회가 그냥 송년회가 아니죠. 네. 그냥 먹고 놀고 하는 송년회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는 그러면서 자기 1년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보내는 엄마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더 의미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좀 더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에 네. 송년회란 이름은 짓지는 않았지만 그분들과 만남이 그 올해 지금부터 이제 만나면 올해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송년회를 생각하는데 간담회식이나 아니면 네. 포럼식으로 송년회를 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송년회 보통 이게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하잖아요. 그 전에 포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의미 있는 포럼. 네.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포럼도 이제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정보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갈 방향이나 주제를 토론하는 네. 그러니까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서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는 식사로 이제 같이 마무리하니까 네. 이런 송년회도 있고 좀 더 큰 포럼 같은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중 실크로드에서 진행하는 건데 500명 모여서 이제 무대에서 뭔가 다양한 시상식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송년회. 그리고 제가 더 좋아하는 송년회 중 하나인데 네. 작가님을 모셔서 예. 그 많지 않은 인원들이 커피숍에 앉아서 작가가 시에 대한 작가 그 괜찮아 쓴 네네.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러면서 와인 파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왠지 송년회가 뭔가 좀 다양하게 느껴져서 좀 그러네요. 기대됩니다. 예. 교수님이어서 그런지 학구적인 송년회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요즘은 송년회도 뭔가 이 앞에는 약간 토론이나 네. 어떤 그
배움이 좀 있는 예. 그런 곳이었으면 그런 송년회에는 저는 좀 참여하는 걸 부담스럽지 않고 좋더라고요. 근데 술 마시고 그냥 밥만 먹으면 나쁘진 그렇죠. 않은데 네. 할 말이 좀 이왕이면. 적으니까. 네. 네. 예. 제가 아는 한 봉사단체에서는 그 회원들끼리 나눔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자신이 잘 안 쓰는 것들 이런 거 깨끗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아,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내 거 이거 내놓고 나는 이걸 가져갈게. 뭐 이렇게 하면서 나눔의 송년회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거 학교에서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학기 말 되면 애들이 안 쓰는 물건, 근데 버리기는 맞아요. 아깝고 네. 그런 물건들 꽤 있는데 꽤 많죠. 집에 이 찾아보면. 친구들 송년회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나눔의 송년회도 하시고 또 이왕이면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지 않나 좀 살펴보고 네. 봉사할 수 있는 송년회도 참 맞아요.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불이웃 돕기 하는 뭐 연탄 송년회. 네. 이전에 연탄 활동, 나눔 활동이 지금은 네. 그 활동하면서 바로 송년회 하니까 나눔 활동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냥 뭐 만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서 네.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만남이 또 사진도 나오고 네.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좋은 추억이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또 발전이 되었네요. 네. 자, 동포 여러분께서도 그런 좀 따뜻한 송년회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 첫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화룡시 박병선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나는 찐빵을 먹지 않는다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찐빵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생활이 피인 지금 나는 찐빵을 먹지 않는다. 26년 전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아내가 찐빵을 만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을 보노라니 어머니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부터 쭉 찐빵을 입에 대지 않았다. 50여 년 전 집집마다 식량이 보릿고개도 못 넘길 때였다. 어머니는 벼쭉정이를 바람에 정선해 겨로 가공한 후에 장날이면 아침 일찍 80 내지 90근씩 되는 겨를 등에 지고 장을 보러 떠났다. 소학교에 갓 입학한 나도 20근가량의 겨를 등에 지고 어머니를 따라 10리 떨어진 장마당으로 갔다. 그렇게 힘들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밖에 팔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겨를 판 돈 15전을 주고 찐빵 하나에 무국이나 감자국을 사서 나한테 먹였다. 엄마는 왜 찐빵을 하나만 삽니까? 엄마는 찐빵을 좋아하지 않아서 하나만 산 거야.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어머니가 안 드시면 나도 안 먹겠다고 소고집을 부리자 어머니는 거실거실한 손으로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무라듯 말했다. 방금 말하지 않았니? 엄마는 정말 찐빵을 좋아하지 않아. 찐빵을 먹으면 자꾸 속탈이 난단다. 배가 고프겠는데 얼른 먹어라. 추운 날에 내가 고생을 많이 한다. 철없는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다. 그래서 나는 더는 어머니께 권하지 않고 볼이 미어지게 찐빵을 먹었다. 어머니는 뜨거운 물 한 사발을 받아다가 후를 불며 마셨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머니는 그때 뜨거운 물로 허기진 배를 달랬던 것이다. 내가 결혼한 후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다. 아내는 밥도 짓고 밀가루로 찐빵도 만들고 기름떡도 구웠고 여러 가지 요리도 많이 갖추었다. 그런데 밥상에 마주 앉은 어머니는 찐빵만 드시는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어머니는 끼니마다 찐빵을 찾았다.
그제야 나는 찐빵을 좋아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때 우리 집에 왔다 간 후로 어머니는 다시는 오지 못했다. 풍을 맞고 72세를 일기로 우리의 곁을 영영 떠나가셨던 것이다. 이제 겨우 생활이 펴서 살만하니까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다. 평생 복이란 걸 누려보지 못하고 쓸쓸히 떠나신 어머니. 이 아들의 효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찐빵조차 오래 드셔보지 못한 나의 어머니이시다. 그래서 나는 찐빵과 안녕을 부른 지 26년이 된다. 내 숨결이 멈추기 전까지 찐빵과 철석 같은 두꺼운 담벽을 쌓고 이렇게나마 나의 불효를 벌하련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네. 자꾸 그쵸. 이런 목이 글을 메이네요. 보면 네. 그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생각나니까 그렇죠. 갑자기 저는 사실 그 뭐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지낸 건 아니거든요. 네. 다 있고 하는데 뭘 기억나는가 하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사탕하고 간식하고 그 과일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아빠는 사탕 안 좋아해. 그래서 이빨이 좋은 네네네. 거예요. 예. 그 정말 그걸 믿고 사탕도 왕창 먹고 과일도 다 그러니까 아빠가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간식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인이 되고 그럼 부모님이 이제 둘이 계시면서 집에 이제 방학 때 가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나 이렇게 간식거리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우리 애도 안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TV를 볼 때 사탕도 진짜 잘 드시고 그 간식거리도 진짜 잘 드시고 네. 과일도 정말 식사 끝나게 바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3명이니까 우리 때는 사탕도 네. 왕창 먹고 이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네. 양보를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철없이 그러니까요. 좋아하지는 좀 그렇게 아빠 철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아빠는 안 좋아하니까 하니까 혼자서 막 아빠 그 뭐까지 다 드시는 다 먹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박병선 선생님께서 아주 긴 글을 쭉 적어 오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찐빵을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병선 씨 때문에 찐빵을 안 드신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어려운 시절에 모든 어머님들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거의 다 그랬죠. 네. 엄마는 찬밥을 좋아한다. 뭐 예. 우리가 옛날에 보면 밥을 이렇게 딱 똑같이 만들 수 없으니 항상 남는 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 항상 어머니가 찬밥을 드셨죠. 좋아한다. 뜨거운 물에 말아 드시고 이랬는데 네. 나중에 어른 돼서 보니까 어머님도 따뜻한 밥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착각한 거죠. 그때는 왜 네. 그거를 이렇게 믿었는지 바보라서 예. 믿었는지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애 키우면서 가끔 이게 하나만 있을 때 네. 애가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이거 지금 안 먹고 싶어 이런데 먹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엄마가 되니까 애가 먹는 게 더 행복하긴 합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렇게 찐빵을 집에서도 또 직접 만들어도 드시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또 쌀을 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어릴 때 우리 집은 어머님께서 이게 뭐 만두 빚는 거 네네네. 있잖아요. 물만두 아니라 이렇게 그 여기서의 왕만두, 네. 뭐 고기만두, 야채만두, 그다음에 예. 찐빵을 항상 상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 특별히 겨울에. 네. 밖에 그렇죠, 나면 겨울에. 냉장고니까 큰 네. 통을 사다 가 넣으면 다 쪄서 이렇게 얼구면 우리가 점심 때 그걸 쪄서 먹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저는 이틀꼴로 찐빵을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또 어렸을 때 그 찹쌀떡 있잖아요. 네. 예, 그걸 만들어서 뭐 밖이 냉장고니까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얼어서 툭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또 구워서 주셨던 맞아요. 그런 생각도 나고요.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간식은 거의 다 집에서 어머님께서 네. 손수 만들었으니까 네. 그때 어머님들은 앉아 쉬는 모습을 볼 새가 없어요. 볼 새가 없었죠. 계속 뭔가 하죠. 계속 예. 뭔가 해서 그리고 그때는 밥투성이 없어요. 모든 게 맛있는 시대. 그렇죠. 지금은 뭐 이거 맛집 찾아다니는데 그때 네. 맛집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 집 아니면 옆집인데. 그렇죠.
예, 아마 박병선 씨 찐빵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셔서 나 이제 찐빵을 안 먹을 거야 하고 벌써 26년이나 되셨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드시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님 대신 더 많이 드셔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예. 왜 어떤 물건을 보면 그 사람, 그 물건을 좋아하던 사람이 생각나듯이 찐빵을 보면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안 드신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또 찐빵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어머니 다음 생에는 또 찐빵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네요 하는 그런 기원도 좀 보내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리고 보니까 진짜 그 시절의 어머니들 모습은 다 똑같아요. 나 괜찮아. 맞아요. 나는 싫어한다. 나는 조금 전에 먹어서 배부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많은 살지 어머님께서 않으셨습니까? 사실 식사 그 밥상에도 올라오지 않고 네. 바쁘니까 그냥 대충 때우고 난 먹었다. 그렇죠. 너희 네. 먼저 먹어라.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지금 얘기하면 한 90대 분들 네. 내가 우리 어머님 세대 분들이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많은 고생을 했죠. 많이 배고팠고. 네. 자, 이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이미자입니다. 여자의 일생.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강문혜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나의 한족 엄마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나는 조선족이지만 나의 엄마는 한족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빠는 조선족이고 엄마는 한족이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나의 공부를 지도하지 못합니다. 하여 나는 1학년 때부터 자기절로 숙제를 완성하고 자기절로 검사하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조선말을 가르쳐 드립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기에 조선말을 조금 압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를 잘 아는데 받침이 있는 글자를 잘 읽지 못합니다. 특히 기역, 받침이 든 글자를 잘 읽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두나무 가지는 발음을 아주 똑똑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는 길 하면 하교로 가는 길로 발음합니다. 특히 밖에서 나가서 조선말을 할 때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나는 막 창피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화를 내기도 하고 둔하다고 엄마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지 말고 넌 조선말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엄마를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핀잔한 것이 저기 후회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주말이면 엄마에게 조선말과 조선글을 가르쳐 드립니다. 발음이 똑똑하지 않아 힘들지만 오래 배우면 꼭 발음이 정확해질 것이고 나는 믿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 드려야지. 우리 엄마 화이팅! 네. 최금의 학생이 이제 엄마의 선생님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요. 4학년이니까 딱 네. 똑부러지게 잘 가르칠 것 잘 같습니다. 가르칠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부모가 한쪽이신 분들도 꽤 있죠? 저는 저희 지역은 너무 많죠. 네.
아마 좀 젊음일수록 그 민족에 대한은 꼭 뭐 교포들끼리 꼭 결혼해야 된다 이런 네네네. 것보다 좀 더 완화된 것 같아요. 제 때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모님이 딱 반대를 하거든요. 어허. 같은 민족끼리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우리 집도 약간 그거 있어요. 그 강제는 강요는 아니지만 네.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아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 보니까 처음 어렸을 때부터 한족 동네에서 네. 한족 학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 그 친구는 민족은 조선민족이지만 한족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한족과 통혼, 뭐 저희 지역은 또 한족뿐만 아니라 만주족, 뭐 회족 이렇게 네. 결혼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뭐 다문화 시대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예. 또 다문화 시대니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예. 민족 같이 잘 어울려 산다. 그런데 이게 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음식 습관이나 어떤 문화 그리고 또 때문에. 그 친척분들이 만났을 때 다 조선말 하는데 네. 이분만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땐 좀 난감하죠.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결혼 때문이 아니라도 중국 지역에서 우리말 배우시는 한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이 한국 열풍이 네. 학교마다 한국 학과가 있고 예. 또 이 한국 학과 아니래도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한 개 그냥 K culture, K 문화, K 네, 문화 안에 K문화. 네.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한 개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마다 한국어 학과에 그 경쟁률이 아주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제가 있는 성남의 가천대만 봐도 많은 학생들이 통번역 학과에 들어와서 네. 석박사까지 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학원에서 강의하고 어떤 친구들은 오, 대학교 가서 예. 강의하고 또 기업에 들어가고 해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땐 다 그 한국의 그 어떤 아이돌 문화 뭐 드라마 문화 이걸 좋아해서 한국어를 네. 좋았다가 한국 와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 아마 이 강문의 학생이 똑부러지게 엄마에게 우리말, 한국말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엄마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시는지 또 편지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악뮤의 가나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전춘화 교수님,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 약속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K-뷰티가 카자흐스탄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듣고 싶네요. 예, 지난 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는 한국의 피부 관리 방법과 한국식 화장법을 소개하는 K-뷰티 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이 행사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내 K-뷰티 콘텐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보현 인플루언서가 현지에 와서 직접 한국의 화장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아스타나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타도시 거주자들을 고려해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는데요. K-뷰티 인플루언서가 시연 모델과 함께 화장법을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장에 온 아스타나 시민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이 무려 600% 이상 증가했다면서요? 예,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액이 15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이제 누계 기준인데요. 네.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고요. 특히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무려 611%나 증가했습니다. 네. 김정훈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장은 지난 4일 주알마티 총영사관이 주최한
2023 하반기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자탄 하반기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품목별 그 수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성용차가 29%, 화물자동차가 192%, 윤활유가 36%, 타이어 44% 44% 등을 기록하면서 대가자탄 수출 증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또 세계 공급망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자탄 쿠스타나이주에 연간 7만 대 생산 규모의 기아 자동차 조립 생산 공장 건설, 그리고 또 알마티 현대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 청설이라는 호재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한국 중고차와 부품이 시장 소비자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은 가자탄으로부터요 원유나 우라늄, 합금철, 광물 등의 자원을 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자탄 주변국인 키르기스탄으로 수출했고요. 8억 5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했습니다. 이건 많이 증가한 거죠. 네. 한국의 대키르기스탄 수출을 이끈 품목도 역시 자동차 종류인데요. 623% 증가한 승용차가 품목별 수출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장품, 화물자동차, 기타 자동차 등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구소련 지역의 물류 허브가 된 알마티는요, 국경 관적 처리 용량에 비해서 화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아주 고질적인 물류 정체 문제가 또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국 경유 노선은 내년에도 물류 환경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올해 우리 국내 기업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자흐스탄 남서부의 대도시 침켄트에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고요. 또 최근에는 KT&G가 알마티시 바로 인근에 담배 생산 공장을 착공하는 등 현지의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지난 11월 30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두 차례의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재외동포청과 대한교습자사 주 유흥사할린스크 출장소 주최로 개최된 이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아주 및 러시아 동포과 정성호 과장과 이정주 주문관, 대한교습자사 원폭 피해자 및 사할린 동포 지원 본부의 김성근 본부장, 정환람 팀장, 최선왕 과장과 박윤주 과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대표단이 와서 영지귀국 설명회를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회의는 사할린 시간으로 아침 10시 반에 열렸는데 이 회의는 2023년 영지귀국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촌 아주 및 러시아 동포과 정성호 과장이 영지귀국 지원 사업에 선정된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영지귀국 및 정착 지원 사항을 설명했고
LH 공사에서는 비대면으로 임대주택 배정 및 임대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예.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과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재외동포청의 정선호 과장, 또 이정주 주무관, 대한적십자사의 김성근 본부장 등등이 직접 사할린을 찾아와서 설명회를 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선호 과장은 영주 귀국 지원 사업에 선정된 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요. 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비대면으로 임대주택 배정 또 임대 조건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현지야. 가시네가 옷. 현지야. 왜요? 너 이거 안 만들 거야? 가요. 진짜. 왜 그래 왜 뭐 어디 아파? 아니야. 근데 왜 그래? 얘가 이거 안 만들고 싶대요. 에? 아니 뭐 매년 이거 언제 만드냐고 기다리더니 갑자기 왜? 너 나이 먹기 싫단 말이야. 뭐야? 아이고, 쪼만한 게 나이는 무슨. 야, 얼른 이거나 만들어. 뭐 보니까 벌써 다 만들었네. 이건 아빠 거야. 아빠 나이가 이렇게 많아? 뭐야 맘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거 아빠 나이도 몰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유, 원래 자기 생긴 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봐봐. 엄마 건 어때? 동글동글 진짜 이쁘다. 그치. 내가 이걸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현지가 이렇게 예쁜 거야. 아이고 뭐 그 예쁜 딸은 뭐 당신 혼자 낳았나 뭐? 그 원래 첫째 딸은 그 아빠 닮는 거야. 알았어. 두 분의 합작품이에요. 뭐 그래. 뭐 그렇다 진짜 또 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저거 엄마 또 삐져요. 말은 하여가네. 아무튼 현지 너도 예쁜 딸 낳으려면 엄마처럼 너도 이거 예쁘게 만들어야지. 싫은데? 난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하고 살 건데. 그렇지. 역시 우리 딸. 아빠랑 그냥 우리 평생 살자. 아이고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이고 그래 우리 현지 우리 용돈 받을 때 됐네. 일로 우리 현지. 누가 붕어빵 부녀 아니랄까봐. 아유 됐어 가시네. 빨리 이거나 빚어. 아니야 현지 우리 나가서 놀까. 네, 빨리 나이가 먹기 싫다고 이것 빚기 싫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보통 이것에 들어가는 새알심을 나이 수대로 먹는다고 하죠. 네, 22일이 절기상 동지인데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동지에 양기가 새로 생겨나는 때여서 1년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동지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이걸 해먹는데요. 동지에는 음기가 강한 날이기 때문에 붉은색의 이것으로 애군을 물리친다고 해서 동지에는 이것을 쏘 먹습니다. 네, 이걸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에다가 찹쌀이나 수수와 맵쌀을 섞어서 만든 새알심을 나이만큼 이것에다가 넣어 먹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동짓날에 먹는 음식인데요. 찹쌀 새알심을 넣고 쏘 먹는 팥죽입니다. 이것은 먹기도 하지만 액을 맞고 잡기를 쫓는다고 해서 대문에다 뿌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삼계탕, 2번, 동지 팥죽, 3번. 동네 파전.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주예진,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저희 집도요. 예전에는 동지가 되면은 이것을 꼭 만들어서 먹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만들지 않고 사 먹고 있어요. 저처럼 이걸 사서 드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것 같으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이것을 먹는 날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동지 풍습으로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동지에 이것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에 얽힌 풍습, 또 이것에 관련된 추억이 있으시면 행복우체통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께서는 현재 광주 고려인 마을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흐른지 몰랐는데, 네. 제가 국내로 지금 들어온 지가 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지금 거주한 지가 7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여기서 뭐 살아온 세월이 얼마 안 됐다 생각했는데 많이 지났네요. 네. 예. 워낙 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아이고, 제가 뭐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고려인들과 어울려서 네. 또 살고 문화 관련, 문화, 역사, 학술 뭐 이런 쪽에 두루 발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이 고려인들 속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었고 또 저물어가는 인생도 예, 고려인들과 함께 또 그렇게 돼갈 것 같네요. 예. 근데 중앙아시아에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몇 차례나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제가 이게 자주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로 귀국한 뒤로도 네. 1년에 2차례 이상씩은 꼭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제가 한 2, 3년간은 또 못 갔죠.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저하고 깊이 관련을 맺었거나 또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던 그런 훌륭한 분들이 네. 또 코로나19 때 또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아하. 정말 그 뒤로 가서 그냥 너무나 애석한 일이 많아서 네. 정말 저도 아쉬웠고 코로나19가 참 얄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세월이 더 가기 전에 가능하면 네. 자주 찾아가서 이 마지막 그 퍼즐도 역사적 퍼즐도 마치고 수집할 것도 수집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하다 보니까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번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근데 최근에 아주 좋은 일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이것이 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참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초대를 받았고요.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고려인들이 모국어로 펴낸 신문, 강제주 이전부터 연해주에서 펴냈던 그 신문이 올해로 창간된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창간 100주년 기념식을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일보와 고려인 이 관계자들이 올해 초부터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또 제가 참 한국 사람으로서는 참 드물게 제가 그 신문사에서 기자로 예. 직접 일을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저를 초청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라도 거기만 꼭 가겠노라 해가지고 네. 이번 11월 하순이죠. 거기에서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포럼과 국제 포럼과 기념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예, 뭐 이 상은 저만 받은 게 아니고요. 고려일보에서 그간 10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생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려일보에 옛날에 그 종사하셨고 또 일정한 공헌을 하신 분들께 네. 전현직 기자들께 이렇게 고려일보와 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에서 두루 이렇게 표창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저도 뭐 한국인이지만 제가 고려일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전현직 직원 기자들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려일보 기자를 하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기자로 일한 것은 고려일보에서 1995년, 96년,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했고요. 네. 제가 1992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부터도 이미 고려일보에는 이 모국어로 신문을 그 모국어 기사를 이렇게 쓰실 그 기자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연로해지시고 또 그래서 많은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한 93년 무렵부터 네. 신문사에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기자 생활을 했고 제가 95, 96년간 기자하고 나온 뒤로도 신문사에서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네. 가서 이 교정이나 교열이나 또는 제가 기사도 쓰고 또 특히 2003년에 고려일보 나온 뒤로는 네. 더욱이 한글로 이 기사를 쓸 기자분들이 없어서 뭐 많은 이런 그 역사적인 칼럼이나 또는 어떤 필요한 기사나 이런 걸 부탁을 받고 제가 쓰면서 고려일보와 밀접하게 제가 이렇게 관련을 맺어왔었습니다. 예. 올해가 고려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는 정말 뜻깊은 해입니다. 먼저 고려일보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신문인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일보는 올해로 창간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신문이 창간된 것은 1923년 3월 1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 운동 제4주년을 기념을 해서 신문의 제호도 3월 1일이라는 이름으로 창간이 됐고요. 이 신문이 4호부터 선봉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발행이 되다가 1937년 9월 12일에 강제 이주를 앞두고 1644호를 내고 강제로 폐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제 이주 때 많은 그 신문사의 그 지도층들이 소련 정부에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기자들이 거기서 과감히 거기에 한글 활자와 이 활자 주조기를 가지고 강제 이주 때 싣고 와서 카자흐스탄 그줄로르다에서 이 선봉신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듬해 1938년 5월 15일에 레닌기치란 이름으로 다시 복간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문이 1991년 1월 1일에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원래의 이름을 되찾자해서 고려일보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지금까지 간행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신문이 가장 중요한 게 일반 고려인 대중들에게 이 한글을 잊지 않도록 견인을 했고 또 한글 문학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 여러 가지 그 고려인들이 민족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오도록 가장 선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신문이 바로 고려일보입니다. 네. 고려인들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고려인들 그 1세대들이 많이 살아 계셨을 때는 네. 이 모국과 이 고려인들의 어떤 사소한 모든 생활과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뭐 실시간으로 고려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했고 또 뭐 한글 문학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모국어를 읽는 아는 독자들이 사라져간 뒤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모국어를 아는 그 후손들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이 신문은 고려인들의 어떤 상징, 민족의식과 그래도 3.1운동을 기념을 해서 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이 신문을 선조들이 발간을 했고 지켜왔다는 어떤 자부심, 상징으로 지금 이 신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고려인들의 지금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이 신문도 한 30여 년 전부터는 러시아어판도 간행하기 시작을 했고 러시아어판이 지금 점점 연수가 많아져서 지금은 16면에서 4면 만이 한글로 발행되는 간지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글을 잊지 않고 또 한글로 꾸준히 발행을 함으로써 고려인들에게 가장 큰 상징과 자부심으로 지금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려일보 우리 동포 여러분께는 가장 친근한 벗이면서 또 민족혼을 느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일보가 100주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김병학 관장님의 표창 얘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상의 저 나무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